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한국건축사 강의를 맡은 문화재 수리기술자 최세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조선시대 건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선시대 건축은 그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많은 유적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주로 알아봤던 그 조선 전기와 후기의 그런 공포라든지 가구의 변화 꼭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점검하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시대를 따라서 달리 임나는 기준으로 달리 나타나는 그런 목적 건축 속에서 우리의 그런 건축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문화재 건축, 문화재 수리기술자 그 수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다시금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부분은 바로 근대기 건축이 되겠습니다. 근대 건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기 구분과 그 건축가를 아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시험에서도 바로 세 문제나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그만큼 공부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문제의 비중은 굉장히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득점하기도 쉬운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별 구분과 대표 건축물들,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의 양식,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건축가들만 이해하고 계신다 그러면 쉽게 득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근대 건축 그 시기 구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대 시대의 시대를 구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1897년에 일어났던 대한제국 수립과 1910년도의 한일합방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대원군의 세국정책 이후로 그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서구 열강 및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국군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건물들에 있어서도 우리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랬던 대한제국의 성립과 동시에 주체적인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맞는 또 우리의 주체적인 의식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건축들이 대한제국기에 잠시나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도 무심하게 한일합방을 이루게 됨으로써 그런 노력들이 일제에 의해서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일합방 이후에는 일제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고 또 만들어지고 또 근대적인 우리의 자각에 의해서 근대적인 용도의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건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구분이 중요하고요. 그런 시대 구분을 통해서 근대 건축의 시대적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근대 초기에는 타율적인 서양 건축의 이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공간이라든지 종교 건물들이 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대한제국기에 들어섬으로써 계몽 건축기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궁궐의 그런 고정의 뜻에 의해서 좀 더 근대적인 그런 궁궐 건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관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대한제국기에 짧지만 강렬했던 그런 건축기가 있었고요. 그런 노력들이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되면서 그런 노력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일제에 의한 강점기 건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공공건물 위주의 양식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1운동을 기점으로 일제 후반기에는 이제는 필요에 의한 건물들, 근대주의 상가라든지 사무소 건축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근대의 시대별 그런 특성과 그 다음에 조형 주체, 그 다음에 그런 건물 양식 등이 특성이 있으니까요. 이 시기별 특성은 한번 다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자세히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근대 초기입니다. 바로 대한제국 이전이 되겠는데요. 1900년대까지는 큰 특성이 일단 타율적인 서양 건축 이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종교 건물인
고딕 건물의 성당이라든지 교회가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뿐만 아니라 또 특이한 건물이 바로 독립문입니다. 독립문은 지금도 남아있긴 한데요. 그 독립협회에서 만든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문은 동도서기에 의해서 그것이 조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동도,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그래서 독립문을 보시면 그게 서양의 뭐 개선문을 본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돌의 가공 방법이라든지 구성 방식은 충분히 우리 선조의 석조 기술이 가미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형 주체라든지 그 다음에 사상이 우리의 주체적인 그런 움직임을 대변하는 그런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독립문이 그나마 세워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그런 건물이고요. 물론 서구뿐만 아니라 일본도 일본식의 그런 건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조긴 하지만 일본풍의 르네상스형 그런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 주요 사례를 보면 일단은 오래된 성당 중에 하나가 바로 약현 성당입니다. 지금도 그 중구에 있는데요. 고딕 형태를 차용하고 있고 그 내부 구조는 신당과 네이버 아이라고 하는 고딕의 기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딕 교회의 본격적인 출발은 바로 명동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 고딕 양식의 성당으로 축조가 된 우리나라 최초의 벽돌 교회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라틴 크로스라고 하는 성당 건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라틴 크로스 평면을 이룩한 성당이 이 명동성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공간으로서 이 시기 근대 초기에 영국 공사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덕수궁 옆에 가면 영국 대사관으로 쓰이는 그 건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사관, 사진에도 많이 나타나고 지금도 일부 그 이적이 남아있는 러시아 공사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 공사관에서 지금 정동에 있었던 공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만 해도 가장 높았던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볼 수 있는 그 정동교회, 그래서 단순 고딕 형태로서 본격적인 교회 건축을 알린 시초가 되는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주의 계열의 천도교회 중앙대교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딕과 르네상스식을 절충한 그런 양식인데요. 지금도 그 종로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독립문이 우리가 유일하게 근대적으로 지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건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서구에 밀려서 발피를 못 잡고 있던 우리에게도 바로 이제 대세를 한번 엎어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종을 중심으로 한 대한제국의 성립이 그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주체적으로 우리도 그런 서양 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해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을 하는 그런 건물들이 궁궐을 위주로 많이 조성이 됩니다. 그럼 대한제국기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로 궁궐과 관아 건축에서 근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인 그런 건물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청년 단체 건물들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주류는 그래도 절충주의 관아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죠. 덕수궁 양관이라고 불렸던 여러 건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복원을 마친 중명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고종이 커피를 즐겨 마셨다고 하는 곳이죠. 지금도 덕수궁 안에 있는 정관원, 그 다음에 구성원, 돈덕전, 석조전, 지금도 한창 보수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만의 주체적인 그런 문물을 받아들이는 건물로서 표현되는 그런 양식들이 이런 덕수궁을 중심으로 한 덕수궁 양강에서 그런 것들이 다 표출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이제 병원 건물이라든지 성당 건물들이 있는데요. 연세대의 시초가 됐던 그 세브란스 병원 건물이 있고요. 그
그다음에 지금도 남아있는 원효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각회라고 해서 지금은 그 건대 교내에 있습니다. 서북회관이라는 벽돌로 된 2층 르네상스 건물인데요. 지금도 볼 수 있는. 그다음에 공업점수소 본관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독일식 비니판을 사용한 르네상스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지금 해화동에 있는 방통대 본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통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시내 종로에 가시면 지금 모 은행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바로크 도움으로 된 굉장히 특이한 형식을 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광통관에서 이 시기 때 건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의원, 그 다음 벨기에 영사관 등도 이 시기에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전반기입니다. 이제 구구는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는 그런 건물들을 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 건물들이 주로 이제 축조가 되는데요. 그런 공공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실제 내부 쓰임도 중요하지만 결국 외부에서 보이는 그런 양식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의 양식을 고전적인 느낌의 여러 양식을 절충하는 그런 절충주의 양식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관아 건물은 주로 그런 르네상스식이라든지 절충주의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외양이 두드러진 공립이나 관립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먼저 조선은행 본관입니다. 지금 보면 한국은행 본관 건물이 되겠죠. 르네상스 건물로 고전주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부 박물관이라 해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데요. 예전에 경복궁에 설립됐던 고전주의식 건물입니다. 그리고 경성역사, 지금의 서울역이죠. 옛 서울역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비잔틴풍의 르네상스 도움을 갖고 있는 절충주의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성공의 성당이라고 해서 그 덕수궁 옆에 있는 지금도 그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된 성공의 성당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성당인데요.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 전반기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경성부청, 지금의 이제 서울시 의회 건물입니다. 지금 예전 서울시청 옆에 있었던 경성부청 건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저로는 운영궁에 있는 이준저택이 이때 당시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후반에 들어서서는 용도가 점점 실용적인 입장으로 갑니다. 이제는 일제의 침략 경향도 이제 완성돼 가는 단계였고, 이제는 그런 외향적인 것보다는 내실적인 사용을 위한, 실제 쓰임을 위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근대주의적인 상가라든지 사무소 건물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근대주의 건축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기폭제가 됐던 것이 바로 조선 회사령이 철폐됐습니다. 좀 더 많은 그런 상가라든지 사무소를 건축할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고층화된 그런 건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합리적인 그런 합리주의에 기반을 둔 그런 건물들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경성전기 주식회사입니다. 최초의 미국식 건물인데요. 지금의 한국전력 본관 건물입니다. 그리고 삼월백화점이라고 해서 지금의 신세계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박길련 선생의 화신백화점, 얼마 전에 없어졌죠. 그 다음에 경성부민관 그 건물. 그 다음에 제가 착각했는데 아까 그 경성부청은 서울시청이고 그 서울시의회 건물은 경성부민관입니다. 그 다음에 양식주의적인 건물. 이 당시에도 그 양식을 중시하는 그런 건물들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덕수궁 미술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신탁 주식회사, 그 다음에 이하여전 본관 같은 경우는 고전주의 르네상스 고딕 양식의 그런 양식주의 건물도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주의라고 해서 서구식 벽체에 일본식 지붕을 한 이런 건물들 나오는데요. 유명한 것이 바로 조선호텔입니다. 지금 서울시청 건너편에 있는 옛 조선호텔 건물인데요. 지금 그것은 헐리고 지금의 이제 조선호텔이 들어선 건물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벽체는 이제 서구식으로 하고 지붕만 일본식의 목구조식을 한 그런
국수주의적인 절충 양식도 이때의 건물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시험에도 이 건축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작년에는 박균현 선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를 대표하는 이 건축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축가로서는 한 3분 정도, 그 다음에 외국 건축가로서는 한 2분 정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박균현 선생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건축가의 그 대표주자가 되겠죠. 그래서 합리주의 건축관 플러스 과거 양식을 중시했던 건축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작으로서는 조선생명보험, 그 다음에 경성제대본관, 그리고 유명한 화신백화점, 그 다음에 여러 학교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인 밑에서 일본식 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 1세대 건축가의 선두주자가 바로 이 박균현 선생입니다. 그만큼 많은 대표작들이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정통적인 석조 건축을 주로 했던 건축가로서는 박동진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사라든지 보성 전문학교 본관과 도서관, 지금의 고대 건물이 되겠죠. 이런 주로 석조 건물을 주로 했던 것이 박동진 선생의 작품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도 강윤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대표작이 태화 기독교 사회관이라든지 이화여대 본관 및 음악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밑에 있는 윌리엄 머레 보리스와도 많은 교황과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외국 건축가로서는 크게 선교사였던 윌리엄 머레 보리스와 일본인이었던 나카무라 요시에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머레 보리스는 학교라든지 종교 건물, 특히나 미국계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고딕 건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작은 세브라스 병원이라든지 이화여전, 그다음에 서울 YMC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많은 건물들을 설계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나카무라 요시에이입니다. 그래서 은행 및 공공건축들을 많이 했는데요. 천도교 중앙대교당, 지금도 남아있는, 그 다음에 덕수궁 미술관,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서관 동관 등이 이 나카무라 요시에이의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축가는 뭐 몇 분 안 계시니까요. 요 정도 그 대표작과 그 성향들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기 이제 물음을 물을 때 그 양식을 묻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양식을 무슨 양식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요. 대략적으로 이런 양식이다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식적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절충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전적인 그런 표현들을 이제 짬뽕해 놓은 듯한 그런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봤던 천도교 중앙대교당이라든지 광통강, 그 다음에 경성부청이 이런 절충식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식 건물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고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있는데요. 경성 역사라든지 세브란스 병원, 조선은행, 러시아 공사관 등이 이 르네상스식의 대표적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고딕식 건물은 성당이라든지 교회, 명동성당이라든지 약현성당, 원현의 성당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이하게도 성공의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바로 십자가인 라틴 크로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성공의 성당은 우리나라 강화도에도 그 강화성당과 온수리 성당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옥을 접목한 그런 성당의 양식도 보이고 있는 그런 종교 교파니까요. 그 같이 정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그 근대 시기 건축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시기 건축은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 구분하고 그 다음에 건축 양식, 그 다음에 건축가 그 세 가지 부분만 구분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다시 다른
자료라든지 요거 반복해서 다시 살펴보시고요. 저는 이것으로서 근대의 시기 건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